차가운 바닷바람이 최고급 리조트의 펜트하우스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호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 마무리된 수조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의 성공을 축하하는 임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게 맴도는 듯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는 당연한 결과일 뿐, 감정을 동반하는 축제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그의 시간이 얼마나 값비싼지를 증명하듯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계에서 그는 냉혹한 승부사, 감정 없는 얼음 심장으로 통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시장을 뒤흔드는 파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그가 정작 자신은 텅 빈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단순한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권태와 허무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져버렸다. 언제나 굳게 잠겨있던 셔츠 첫 단추를 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복잡한 서류와 그래프, 치열한 수싸움으로 가득했던 서울의 사무실을 벗어나 이곳 해변까지 온 것은 휴식을 위해서였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온은 그를 비껴가고 있었다. 바다는 그에게 무한한 기회가 아닌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객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인적 드문 프라이빗 비치로 향했다. 부드러운 모래가 값비싼 수제화 속으로 파고드는 감촉이 낯설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구두를 벗어 손에 들었다. 맨발로 전해져 오는 차갑고 축축한 모래의 감촉은 그가 잊고 지낸 지 너무나 오래된 감각이었다. 도시의 아스팔트와 대리석 바닥에 익숙해진 발바닥이 간지러운 듯 움츠러들었다. 해는 거의 저물어 마지막 빛을 받아 위로 쏟아내고 있었다. 주황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 아래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해변을 걸었다.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던 그 명시한 두뇌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백사장 위로 의미 없는 발자국을 남길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치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였다. 무심코 고개를 숙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작은 목걸이였다. 달고 다른 가죽끈에 하얗고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파도에 휩쓸려 왔는지 축축한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채였다.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을 소유한 그에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강철 같던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조개의 목걸이를 향해 뻗어갔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과 함께 손가락 끝에 닿은 조개 껍데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의 표면에는 그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처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졌다. 파도 소리는 멀어졌고 화려한 리조트의 불빛도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빛바랜 과거의 풍경이 펼쳐졌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어촌마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들 사이로
개구쟁이 소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소년의 손에는 방금 직접 엮어 만든 조개 목걸이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소년은 한 소녀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녹슨 양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소년은 이내 큰 소리로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한서연. 잠시 후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수줍은 미소를 지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소녀였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조개 목걸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소년이 며칠 동안 해변을 뒤져 가장 예쁜 조개 껍데기를 골라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다. 소년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촌 마을의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햇살과도 같았다. 정말 예쁘다. 지훈아, 고마워. 소녀의 목소리는 소년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소년은 헛기침을 하며 큰 소리쳤다. 이건 약속의 증표야. 나중에 내가 아주 큰 사람이 되면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꼭 찾아낼 거야. 이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약속이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다. 하얀 조개 껍데기가 소녀의 가녀린 목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그것은 두 아이가 세상에 대고 맹세한 그들만의 언약이었다. 그 기억의 파편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유일하게 그의 세상이었던 소녀. 한서연, 짧은 탄식이 강지훈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어느새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어둠이 내린 해변에는 그와 그가 손에 쥔 작은 목걸이뿐이었다. 손바닥 안의 조개 껍데기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기억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치기 어린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단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부모님의 빚을 갚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기 위해 독하게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바로 한서연의 행방이었다. 그가 복잡한 가정사를 딛고 성공의 기반을 다졌을 때 그녀의 가족은 홀연히 마을에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그는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절망은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무거운 흉터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이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정말 그녀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생긴 비슷한 목걸이일 뿐일까? 수많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그의 심장이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것은 운명이 보낸 신호라고.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에게 닿은 그녀의 흔적이라고.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인수합병을 성공시켰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집요함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냉철한 기업 사냥꾼의 눈빛이 이제 단 한 사람의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돌아가야 할 이유, 찾아야 할 사람이 생겼다.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이 작은 조개 목걸이 하나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세상 끝까지 쫓아서라도 그녀를, 그의 첫사랑 한서연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고. 그의 인생 제2막이,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추격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서울에 도착했다. 해변의 여유로운 공기는 그의 옷자락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도시의 소음과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현실이었다.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유진그룹 본사 빌딩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제국처럼 새벽의 여명을 받으며 차갑게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러나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그의 성이었다. 그가 최상층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장인 박진수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박 실장은 지훈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신복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지훈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졌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긴급 보안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오시는 길에 연락드리려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강지훈은 외투를 벗어 그에게 건네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지난밤 조개 목걸이를 발견한 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고요해지는 남자였다. 케이스드 AI 플랫폼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 해외의 한 IT 전문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 포스팅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파장은 크지 않지만 코드의 핵심 구조가 노출된 이상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프로메테스는 지훈이 지난 5년간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피해 규모는 유출 경로는 피해 규모는 현재 기술팀에서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이 코드를 입수했다면 최소 수조 원의 가치가. 박 실장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제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내부 소행이겠지. 단정적인 어조였다. 유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외부 해킹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가장 믿었던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임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불안과 동요 속에서 지훈만이 홀로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1시간 뒤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침묵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마치 죄수들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입을 열었다. 상황은 다들 들었을 테니 긴 말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각 부서의 임무를 전달한다. 홍보팀은 언론 통제에 주력해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보이게 만들어. 법무팀은 해당 블로그의 IP를 추적하고 유포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해. 그리고 R&D 센터는 오늘부터 전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유출된 알고리즘을 대체할 새로운 코드를 열흘 안에 만들어내.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지만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회의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분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숨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임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흩어진 후 회의실에는 지훈과 박진수 단둘만이 남았다. 타이선 그룹 지시겠지.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성그룹은 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CEO인 최민혁은 업계에서 강지훈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AI 분야에서 유진을 따라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최민혁. 그 이름은 언제나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를 넘어선 무언가 본능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자였다. 증거를 찾아 최민혁이든 누구든 이번 일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 내 제국에 균열을 일으킨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그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서류가 아닌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조개 목걸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유리 책상 위. 보잘것없는 조개 목걸이는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소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은 그는 인터폰을 눌러 박진수를 호출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박 실장,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네. 박진수는 조금 놀랐다. 지난 10년간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사적인 일로 자신을 찾은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공과 사를 칼같이 구분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박진수를 믿었다. 사람을 좀 찾아줬으면 하네. 아주 오래전 사람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리고 그가 조개 목걸이를 주었던 해변 도시의 이름을 덧붙였다. 이름은 한서연. 나이는 아마 나랑 동갑일 거야. 10수년 전에 이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사라졌어.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자네의 개인적인 라인을 통해 조용히 알아봐 주게. 회사 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박진수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서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회장님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인 듯 했지만 그는 감히 묻지 않았다. 다만 이 일을 지시하는 회장님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리움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수가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거대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그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하나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적과의 공개적인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위기 대응팀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주가 그래프와 각종 언론 기사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유진그룹, 차세대 기술 유출, 보안 능력 도마 위에, 신뢰 잃은 거대 IT 기업, 투자자들 외면 하나.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유진그룹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강지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자리를 지켰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팀에 전달되었고 직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냉철함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며 불안에 떨던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최민혁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주요 언론사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홍보팀장의 보고에 지훈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최민혁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뒤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비열한 수법.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강지훈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작년에 우리가 인수한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셀레나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당겨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유소년 코딩 대회의 우승자 인터뷰를 언론에 배포하고 그 친구를 우리 회사 특별 인재로 채용한다고 발표해 시장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는 방어만 하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의 방역은 효과적이었다. 유진그룹이 터뜨린 긍정적인 뉴스들은 기술 유출이라는 악재를 희석시키기 시작했고 폭락하던 주가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최민혁이 일으킨 파도를 더 큰 파도로 덮어버리는 지훈의 전략에 태성그룹 측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민혁은 결코 이 정도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치열한 오전이 지나고 박진수가 조용히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사 일로 어지러웠던 지훈의 머릿속이 순간 다른 상념으로 채워졌다. 박진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한서연 씨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류에는 몇 장의 오래된 주민기록, 서류 사본과 함께 간략한 보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고서는 박진수가 직접 해변 도시에 내려가
몇몇 나이 든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한서연 씨의 가족은 약 15년 전 그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주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그녀의 부친이신 한상철 씨는 가족들이 떠나기 몇 주 전 바다에서 조업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서연이의 아버지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반겨주셨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사고였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전복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몇몇 마을 어르신들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진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날은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한 날이었고 후에 발견된 한상철 씨의 배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힌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서둘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의문투성이의 사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어진 가족들의 야반 도주, 마치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지훈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그의 손 안에서 구겨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에게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서연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가족의 갑작스러운 이주라는 거대한 슬픔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욱 강해졌다. 단순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진실을 밝혀내고 만약 그녀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 새로운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그것은 유진그룹에 대한 기사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화살이 강지훈 개인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냉혹한 승부사 강지훈. 그의 숨겨진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야심가로 매도하고 있었다.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그 시점과 논조가 너무나 악의적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최민혁의 짓이었다. 기업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그의 개인적인 명예까지 진흙탕에 쳐넣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민혁의 공격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마치 오래된 원한을 품은 사람처럼 집요하고 감정적이었다. 왜 그는 이토록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강지훈은 기사가 떠있는 모니터 화면과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 현재 그를 공격하는 최민혁의 비열한 공작과 15년 전 과거에 묻힌 한 어부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의 뛰어난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 과거의 파도가 현재의 폭풍을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한 윤곽에 불과했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최민혁이라는 이름과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는 과거의 깊은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현재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강지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수백억짜리 예술품과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공간은 그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든 차가운 위스키 잔을 의미 없이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회사에 대한 최민혁의 공격과 서연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두통이 지끈거렸다. 그는 성공을 위해 과거를 봉인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조개 목걸이 하나가 단단했던 기억에 댐의 균열을 냈고 이제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흐릿한 안개처럼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맑은 햇살 아래 그와 서연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서연이의 목에는 그가 만들어준 조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던 평화로운 순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딱 봐도 부잣집 아들처럼 잘 차려입은 소년이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오만하고 질투심 가득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소년은 서연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런 쓰레기를 목에 걸고 다니냐 촌스럽게. 어린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년 앞을 가로막았다. 쓰레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걸이야. 그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소년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소년은 지훈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심사가 뒤틀린 듯했다. 비켜, 거지 자식아. 소년은 지훈을 밀치고 서연이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년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 후의 기억은 희미했다. 소년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서연이의 눈망울. 그는 그저 서연이를,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약속의 증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소년은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자신과 서연이를 미워했을까? 그는 한동안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지만 소년의 얼굴과 이름은 끝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그의 뇌가 스스로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박진수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분명 중요한 용건이라는 의미였다. 나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한상철 씨의 사고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말해봐. 마을을 떠나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아주 연로한 어부 한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한상철 씨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박진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한상철 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마을의 어업권을 독점하려는 한 외지 자본가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거의 조폭처럼 행동하며 어민들을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외지 자본가.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자본가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성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초에 씨라고 했습니다.
최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그리고 그 최 씨에게는 회장님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만하고 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고. 박진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의 머릿속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다. 잊고 있던 소년의 얼굴, 경멸적인 웃음, 그리고 그 이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태성그룹 최민혁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모든 신상 정보를 내게 보내. 10분 안에. 전화를 끄는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최민혁의 프로필을 검색했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 그리고 언론에 비친 성공한 젊은 기업가의 반듯한 얼굴.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사진 속에서 과거의 그 오만한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잠시 후 박진수가 보낸 파일이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출생지란에 적힌 도시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조개 목걸이를 주었던 바로 그 해변 도시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졌다. 어린 시절 그를 경멸하고 서연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소년, 마을 어민들을 위협하며 어업권을 독점하려 했던 최씨 성을 가진 자본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의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서연의 아버지,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던 서연의 가족.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민혁, 그 이름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거대한 악연의 이름이었다. 최민혁이 유진그룹을,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비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이 한서연을 찾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차가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사업상의 손실이나 자존심의 상처와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의 첫사랑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녀의 가족을 풍비박산낸 원수, 그런 자가 지금 버젓이 성공한 기업가 행세를 하며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목표는 명확해졌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과거를 되찾고 서연의 가족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는 악마를 심판하는 전쟁이었다.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최민혁, 네가 시작한 게임. 이제부터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이제 유진그룹의 전략본부이자 동시에 과거의 범죄를 파헤치는 비밀수사본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최민혁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방역을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 칼은 바로 최민혁과 그의 아버지 최태성 회장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박진수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특별팀을 꾸렸다. 팀은 전직 국정원 요원,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구성되었다. 목표는 태성그룹의 시작, 즉 최태성의 초기 자본 형성 과정이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동요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적의 심장을 꿰뚫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진수와 팀원들은 그의 비장한 결의에 압도되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태성그룹의 모태는 최태성 회장이 1990년대 후반에 설립한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그는 당시 몇 번의 성공적인 토지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특별팀이 파헤친 진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최태성의 초기 자금 흐름은 불투명했고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최태성의 자금줄은 그 해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사채와 밀수, 그리고 항만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 오 변호사가 중간 보고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자료에는 최태성이 어떻게 폭력 조직을 동원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태성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은 사실상 범죄의 씨앗에서 자라난 독버섯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의 칼날은 15년 전 한상철의 죽음을 향했다. 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다가 의문스럽게 좌천된 후 퇴직한 늙은 해양경찰관을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지만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박진수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이었지. 늙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상철 씨의 배에서 발견된 파공은 암초나 악천후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훨씬 더 크고 빠른 배가 고의로 들이받은 흔적이었지. 하지만 위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력이 내려왔어. 당시 경찰서장이 최태성이랑 막역한 사이였거든. 돈으로 모든 걸 덮어버린 거지.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한상철은 당시 지역 어민조합의 대표로서 최태성의 불법적인 어업권 장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다른 어민들을 규합하여 최태성에게 맞서 싸우려 했다. 결국 최태성은 자신의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를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다른 어민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와 함께 강지훈은 보고를 받는 내내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방해주던 한상철의 얼굴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공포와 슬픔에 떨어야 했을지 모를 어린 서연이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연민과 죄책감으로 뒤섞여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특별팀은 서연이 어머니의 먼 친척과도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형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언니는 어린 서연이랑 동생을 지키려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준 푼돈 몇 푼을 쥐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최민혁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는 모두 서연이네 가족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우는 이제 최민혁의 비뚤어진 집착의 근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났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강지훈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질투하고 증오했다. 강지훈은 최민혁에게 있어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시켜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강지훈을 파멸시켜야만 했다.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비열한 공격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뿌리 깊은 상처와 범죄 의식에서 비롯된 발악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적의 추상이 완성되었다. 최민혁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의 아들이자 그 범죄의 유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최태성과 최민혁 부자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다. 서연이를 찾아 최민혁보다 먼저 강지훈이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한서연을 찾는 것은 단순한 첫사랑 찾기가 아니었다. 15년 전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최 씨 부자의 범죄를 증언해줄 살아있는 증인을 보호하는 일이 되었다. 서연이를 찾는 여정은 이제 최 씨 부자를 심판대로 보내기 위한 정의 구현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뱀처럼 교활한 최민혁 역시 서연의 존재를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최 씨 부재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15년 전 실종된 한서연의 흔적을 쫓는 추적 지도였다. 최민혁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한서연을 찾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미완의 복수에 불과했다.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서연의 가족은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특별팀은 주민등록, 학적, 금융거래, 통신기록 등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남길 수 있는 모든 공적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15년 전 그날 이후로 증발해버린 듯했다. 수많은 가설과 추측이 오갔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팀원들이 지쳐갈 무렵 며칠째 밤을 새우며 지도를 응시하던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분명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이야.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 사진이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바다를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잃게 한 원망스러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 전부가 담긴 곳이기도 하지. 아마 그녀는 바다에서 멀리 떠나지 못했을 거야. 그것은 논리가 아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직관이었다. 지훈은 팀의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전국의 해양 관련 연구소, 수족관, 해양생물보호센터 등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의 직원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년 전으로 경력이 시작된 신원이 불분명한 30대 초반의 여성을 모두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었다. 팀의 해커가 며칠 밤낮으로 수많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헤집고 다녔다. 수백, 수천 명의 후보자 명단이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해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한 여성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이름은 이수진, 나이는 32.
현 직책은 제주도의 한적한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이력은 15년 전 한 지방 대학의 해양생물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15년 전에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프로필 사진 속에 여성 세월의 흔적과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맑고 커다란 그 눈동자는 분명 강지훈이 기억하는 한서연의 것이었다. 제주도. 지훈은 나지막이 그곳의 이름을 읊조렸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를 찾은 것이다. 회장님, 저희가 먼저 사람을 보내 접촉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민혁 쪽에서 저희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박진수가 신중하게 조언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그의 결정에 박진수와 팀원들은 모두 놀랐다. 그룹의 총수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직접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난 15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네. 내가 직접 가야 해. 내 눈으로 그녀를 확인하고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해. 그것은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한 남자의 최소한의 속죄이자 도리였다. 결정은 내려졌다. 강지훈은 즉시 제주도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맡기고 특히 태성그룹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는 단출한 가방 하나만을 챙겼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조개 목걸이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작은 목걸이. 이제 곧 제 주인을 찾아갈 시간이었다. 전용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해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강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깊은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지금 평생을 바쳐 이룩한 차가운 제국을 잠시 떠나 그의 심장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빛을 향해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회가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주해양생물연구센터는 강지훈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인공적인 빌딩 숲 대신 자연 그대로의 현무암과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치열한 경쟁의 소음 대신 평화로운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곳의 공기는 깨끗했고 시간은 서울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상처받은 바다 생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곳. 어쩌면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지훈은 생각했다. 그는 방문객인 척하며 센터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해수 수조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하얀 연구원 가운을 입은 그녀는 다친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귓불의 모양은 예전 그대로였다. 강지훈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십조 원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도의 긴장감이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수없이 상상해왔다. 그녀와 재회하는 순간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낯선 남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는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불렀다. 15년간 그의 심장에서만 맴돌던 이름.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연구실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세상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녀 스스로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낯선, 그러나 기억 저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얼굴. 누구, 시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자신을 방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이수진으로 살아왔다. 과거의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오직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런데 지금 낯선 남자가 나타나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나야, 지훈이, 강지훈. 그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과거는 그녀에게 잊고 싶은 악몽일 뿐. 다시 마주하고 싶은 추억이 아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 내가 약속의 증표라고 했잖아. 세상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내겠다고.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손바닥 위에 놓인 조개 목걸이에 닿는 순간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닳고 닳았지만 분명 자신이 어릴 적 목에 걸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정신없는 와중에 잃어버리고는 땅을 치며 울었던, 그녀의 유년 시절과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담겨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어떻게 이걸...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다정했던 아버지, 따뜻했던 마을, 그리고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주었던 소년 강지훈.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한편 서울 태성그룹 회장실, 최민혁은 자신의 감시팀으로부터 막 도착한 사진 파일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의 한 연구센터를 배경으로 강지훈과 한서연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두 사람이, 그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강지훈, 감히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과거의 망령까지 불러내. 그는 손에 쥔 유리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잔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의 질투와 분노는 극에 달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지훈은 언제나 그의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자신은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에 머물러야만 했다. 한서연은 그 빛의 일부였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유일한 것, 그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흩어져 있던 두 목표물이 한 곳에 모여준 셈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다. 계획을 시작해 제주도 연구센터에 작은 사고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예정대로 유진그룹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을 상정시켜. 이번에는 강지훈 그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강지훈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한꺼번에 파괴할 작정이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바닷가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연구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 지훈과 서연은 시체 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 터져나온 울음은 그쳤지만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성공 신화, 그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그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미안해.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와 너의 가족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내 성공만 쫓았던 게 너무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붉어진 눈가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도망쳐야만 했어. 그 사람들은 악마였어. 아빠를 그렇게 만들고도 모자라. 우리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니까.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는 듯 몸을 떨었다. 엄마는 나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려야만 했어. 우리는 이름도 바꾸고 죽은 사람처럼 숨어서 살아야만 했어.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칼날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악마가 누군지 알아. 태성그룹의 최태성, 그리고 그의 아들 최민혁, 지금 유진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야. 그가 최민혁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던 그 오만한 소년의 이름.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모든 걸 알아냈어.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도 전부 확보했어. 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을 지켜줄게. 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페 밖. 연구센터 방향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구센터 건물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무언가 심각한 사고가 터졌음을 직감한 두 사람은 즉시 카페를 뛰쳐나가 센터로 달려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파손됐어요. 유독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사고, 이런 우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최민혁의 짓이었다. 자신이 서연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해치기 위해 꾸민 비열한 함정, 그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서연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뿌리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 했다. 안 돼. 내 연구실에 이제 막 배양 시작한 희귀산호 표본이 있단 말이야. 지금 옮기지 않으면 전부 죽어버릴 거야. 그녀에게는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연구 결과물이었다. 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미쳤어. 지금 네 목숨이 위험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유독가스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고 비상방화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위험합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안전요원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혼란 속에서 지훈은 서연의 손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비상구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마지막 방화 셔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들은 건물 내부에 갇혀버렸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을 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바로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진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방금 태성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당장 돌아오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최민혁은 제주도에서 서연을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서울에서는 그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마지막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지훈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곳에 남아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돌아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구할 것인가? 최민혁이 설계한 잔인한 양자택일의 함정이었다. 잠시 동안 지훈의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유독가스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숨이 막혀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15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맑아졌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민혁의 목표는 회사를 빼앗거나 서연을 해치는 것. 둘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강지훈의 세상 전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서연을 구하는 것이 곧 회사를 지키는 길이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 곧 서연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결국 하나의 전쟁이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 무슨 수를 써서든 주주총회를 지연시켜 내가 그곳으로 갈 때까지 버텨 반드시 가겠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위기관리 능력으로 단련된 냉철한 CEO의 모습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날 믿어.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그의 마지막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독가스가 자욱한 건물 내부. 시간은 생명을 갉아먹으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와 숨막힘에 기침을 터뜨렸지만 지훈의 눈빛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해졌다. 그는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이쪽이야. 그는 서연의 손을 이끌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건물의 설계도가 사리디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 그룹의 신사옥을 건설할 때마다 안전과 비상 탈출로 설계에 직접 관여했다. 그 경험이 지금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비상사태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중앙 통제에서 벗어난 가장 원시적인 탈출로를 찾아야 했다. 그는 한 연구실의 창문을 소화전으로 깨부수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신선한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살폈다. 3층 높이였지만 바로 아래에 비상시를 대비한 조경용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며 말했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받아줄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뛰어내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 망설임 없이 창틀을 넘어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땅으로 내려섰다. 그가 손짓을 하자 서연도 눈을 질끈 감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지훈은 그녀를 안전하게 받아 안았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두 사람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지훈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박진수가 보낸 유진그룹의 보안팀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찾자마자 최민혁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는 박진수에게 비밀리에 보안팀을 제주도로 보내 연구센터 주변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보안팀은 외부에서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내부 시스템을 교란시켜 지훈과 서연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혁의 함정은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셈이다. 지훈은 서연을 보안팀장에게 인계하며 말했다.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잠시 붙잡았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눈빛을 본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가 단순한 추억 속의 소년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다. 이제 마지막 전쟁터인 서울로 향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최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여러분, 유진그룹은 지금 선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 총수라는 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의 말에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수와 지훈의 측근들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태성그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강지훈 회장 해임 및 경영권 인수 안건이 마침내 투표에 붙여지려는 순간이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찰나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제주도에서 막 돌아온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슈트는 연기에 그을려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파장 그 자체였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지우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주들을 향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께 오늘 제 경영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한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지우는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그의 특별팀이 수집한 자료들을 띄웠다. 태성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최태성의 범죄 기록, 그리고 15년 전 한상철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증언 영상. 태성그룹의 시작은 성공 신화가 아닌 한 평범한 어부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 범죄였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지우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그 범죄의 아들인 최민혁 대표는 오늘 그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한서연 씨를 제주도에서 살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 회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살인 미수 현장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최민혁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벌인 더러운 게임은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최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혁 씨, 살인교사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피와 거짓말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15년 묵은 과거의 원한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마침내 이뤄낸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성그룹 게이트는 최태성, 최민혁 부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면서 서서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범죄로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법의 심판은 엄정하게 내려졌다. 유진그룹은 위기를 딛고 더욱 굳건하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강지훈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재계의 전설로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 유진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혹한 승부사의 긴장감 대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냈고 이제는 왕좌의 무거운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믿음직한 후계자에게 CEO 자리를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으로서 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조개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다. 그의 기부금으로 새롭게 단장된 해양생물연구센터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는 연구실에서 바다 생물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깊은 슬픔의 그늘은 많이 옅어져 있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 미소는 어린 시절의 그것처럼 밝고 순수했다. 나와 함께 가줄 곳이 있어.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그가 어디를 말하는지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는 너무나도 작고 낡아 보이는 그들의 고향 바닷가 마을이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비릿한 바다 냄새와 나지막한 파도 소리만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골목길을 걷고 폐교가 된 초등학교 운동장을 거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함께 모래성을 쌓고 놀던 해변에 도착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 모든 진실을 밝혀줘서.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더 고마워. 살아있어 줘서.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줘서. 두 사람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잃어버렸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이름도 없이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훈은 성공의 정상에서 느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도 소리에 섞여 서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지훈은 주머니에서 조개 목걸이를 꺼냈다. 그가 처음 주었던 그 목걸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 그가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는 서연의 가족이 살던 낡은 집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녀가 숨겨두었던 작은 보물 상자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의 등 뒤로 다가가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어릴 적에 내가 약속했었지. 꼭 널 찾아내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이제 다시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로 널 놓치지 않겠다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목에 걸린 조개 껍데기에 차가운 감촉이 심장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질 역해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슬픔의 바다는 이제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평화로운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의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다. 냉철한 CEO도, 과거에 숨어 살던 연구원도 이제는 없었다. 오직 지독한 폭풍우를 견뎌내고 마침내 평화로운 해안가에서 다시 만난 지훈과 서연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